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44비치 팟캐스트 115화 시작하겠습니다. 4월 첫 주기 때문에 만우절이기는 하지만 진실을 담아서 후원 안내를 드릴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 이승규, 박현우, 전찬주, 최준호, 변정훈, 박재권, 디지, 서지연, 지우, 강성진, 홍반장, 윤상현, 박스텀프, 변용훈, 이범재, 황지민, 한종원, 최승우, 이성환, 이민석 님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팟빵 통해서도 지난번에 올렸던 에피소드들에 퍼프몬님, 가을 하늘 나라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관장님이 이 방송 계속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홍 관장님이 그 후원 금액이 1위가 되셨어요. 그래요? 매달 입금해 주시는 그 약정 금액이 홍 관장님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분들을 제치고 이제 홍 관장님이 1위가 되셨는데 혹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잊고 계신다면 이 한 방송을 번쯤? 들으신 다음에 조금 조정을 해주셔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예정이지만 저희 네, 좀- 익명의 후원자가 한 분 더 계시긴 하지만 네, 최고 금액을 네, 가지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서 금액이 네. 저희가 뭐 돈을 요즘에는 크게 많이 쓴 건 없잖아요. 저희 그쵸. 조금씩 나가는 게 있어서 계정 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쓰고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너굴님이나 서비쿠라님이 또 인프런 찍으시면서 소정 금액을 또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납입이라고 해야 후원이라고 되나요? 해주시고 계셔서 돈이 조금 쌓여 있긴 해요. 음, 네, 아무튼 저희가 잘 정리해 주시면은 또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굴님도 인프런 하시면서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골님도 이번 달에 꽤 많이 팔린 것 같던데? 꽤 많이는 아니고 저번 이제 달보다는. 다 합쳐서 한 90명 넘었어요. 오, 수강생 약간. 이제 90명 넘었어요. 홍 반장님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후원 많이 하면 아프리카 TV에서 회장님이라고 막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회장님 계속 바뀌고 회장님 여기 오시면 이제 회장님이라고 읽어드려야죠. 저기 아. 채팅창 오시면. 그래야 되겠네. 네. 단신 짧게 몇 가지 소식 다루고 넘어갈게요. 네. AWS의 이제 CEO가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바뀐 지는 꽤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내려오면서 네, 앤디 제시라고 AWS의 CEO가 아마존의 CEO가 됐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존과 AWS의 관계를 살짝만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자회사 아니에요? 자회사인가요? 자회사죠. 네. 관계회사라고 볼 수 100% 자회사일 것 같긴 해요. 정확히는 지분 구조는 모르는데 그렇죠. 네. 투자를 받았으면 예전에 리인벤트를 보면 AWS의 CEO가 네네.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어, 아마존의 CTO가 발표를 하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네. 이게 둘이 뭐야? 누가 더 높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뭐 그쵸? 예.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존 CTO하는 그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느낌, AWS까지. 그리고 사실 네. 그 뭐라고 하지? CEO 역할은 뭐 기술적인 것도 그러니까 앤디 제시가 굉장히 잘 알았다고 하고 초반에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직접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끌고 갔다고는 하지만 CEO의 역할은 사실 완전 기술이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겹쳐 있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경영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AWS라는 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 네. 클라우드 그쵸. 환경을 네. 담당하는 CEO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담 셀럽스키라는 분이 셀립스키라는 분이 새로운 이제 AWS CEO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누구?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저는 이제 태블로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태블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잘 안다거나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팬심. 기본적으로 네. 팬심이 있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네. 너굴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저희가 시각화 공부하고 그런 컨셉들이 많이 들어간 도구 중에 하나라서 그쵸. 태블로가 상업적으로도 뭐 잘 돼서 세일즈포스에 인수됐었죠.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태블로 CEO셨더라고요. 태블로 CEO셨고 이번에 이제 AWS CEO로 영입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어서 아무튼 그 포인트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태블로 가시기 전에는 또 AWS에 계셨던 적도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기에 2005년에 와. AWS가 뭐 부사장들을 몇 명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첫 번째 부사장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S3 시작하기 직전에 아마존에 들어갔대요.
네네. 그래서 10년 넘게 AWS에서 그 영업 마케팅 지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CEO가 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마케팅 네. 이런 그쵸. 거. 아마존 웹 서비스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태블로에 2016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태블로가 구독 기반이 아니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구독 기반으로 전환도 단품으로 좀 팔았었죠. 하고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게 처음에 70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이센스 팔았던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5년 전, 5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4년 전, 5년 전? 그때는 사실 구독이 그렇게 완전 모든 게 다 구독이라는 컨셉 아니었잖아요. 파는 것도 있고 구독하는 것도 막 그런 혼재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구독이 거의 일반화됐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거기서 2019년에 태블로를 이제 세일즈포스에 인수합병 시킬 때도 네. 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이거 기사인지 블로그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골드만삭스 행사에서 이제 세일즈포스가 뭐 했나 보죠 행사 같은 거 해서 네. 2021년 1월에 이제 투자자들이 세일즈포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런 거 말할 때 그 세일즈포스 CEO가 셀럽스키 이름을 말했대요. 세일즈포스에는 태블로 CEO인 아담 셀립스키와 같은 젊은 경영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전통 마케팅 영역의 그분이에요. 개발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애초에 그 경력 전체가 다 이런 마케팅 네. B2B 이런 거라서 그거에 맞는 역할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AWS 이제 저희도 봐서 알지만 영업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돈 가끔 버는 부분은 그렇죠. 예. 뭐 그것도 있고 가끔 큰 회사분들 개발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보거나 혹은 작은 회사도 만나보면 이게 결국 회사 대표나 임원진이 AWS나 클라우드 어떤 거 선택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큰 회사들을 위해서 MOU를 걸어 대표들끼리 그럼 이제 직원들이 쓰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하는 분이 대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 초반에는 KT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 그쵸. 초반에 KT 클라우드 많이 썼죠. 뭐한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의 지원을 막 해주니까 그쵸. 요거는 이제 요걸로 하자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클라우드 다음 클라우드를 많이 묻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또 이전 작업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많이 고통스럽긴 하죠. 근데 다. 돈 문제도 있고 사실 돈은 아니고 진짜 그 대표나 경영진의 결정이긴 하죠. 그쵸. 이게 예. 사실 AWS 크레딧 주고 GCP도 크레딧 주고 다 투자 조금만 받으면 주긴 하는데 KT는 좀 더 많이 준다 그러고 혹은 어떤 이유로 이제 KT 클라우드나 그 초기에 요즘 같은 네이버 클라우드 말고 초기에 진짜 EC2 같은 거만 있을 때 네이버 클라우드 쓰는 스타트업도 많거든요. 그 네이버에서는 이제 서비스 안 쓰고 내부적으로 좀 쓰고 있을 때 네. 그때 스타트업한테 공짜로 많이 줬어요. 그런 분들도 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일했던 회사 2014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아마존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었잖아요. 서울에 막- 없어가지고 또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연줄이 없으니까 약간 아마존이 분명히 좋긴 하고 또 잘하는 사람 분들은 그때 막 기억해 보면은 AWS 최초 모임이 2013년인가 12년에 막 그 몇몇 분들 잘하시는 분들 뭐 스마트 스터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런 분들이 만드셨었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이제 그거 써서 막 해보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도 그거 좋다는 거 알고 쓰고 싶은데 이제 KT를 선택하게 되는 게 거기서는 뭔가 와서 우리가 이거 초반에 좀 지원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KT는 뭐 KT 클라우드 운영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지금은 뭐 완전히 뭐 밀린 상태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KT 클라우드에서 받은 크레딧 가지고서 그쪽에서 크롤링 돌리고 막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AWS 쓰긴 쓰는데 네. 이제 그쪽에다가 컴퓨팅 하는 것들은 몰아서 작업 EC2에 띄워서 작업하고 괜찮네요.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네, 아무튼 바뀌었으니까 향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올해 아, 리인벤트는 그쵸. 또 어떨지 기대를 올해 해보면서. 리인벤트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온라인인 것 같아요. 아직 한국도 결정은 안- 온라인이라고는 하는데 결정은 안 했을 거예요 리인벤트. 공지 났어요? 한국은 공지가 났어요. 한국은 그건 리인벤트 리캡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네네. 한국은 아마 리벤트 아니고 한국은 네. 서밋인가요? 네네네. 네. 서밋. 그런 서밋이 거. 리인벤트 반복하는 행사. 그래서 작년 한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라서 그쵸. 한글로 이제 또 전환해서 하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올해 리인벤트 오프라인 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미국 걔들이 할 것 같아. 대관을 다 했고 지금 미국은 의료 접종자들 거의 접종이 끝나가는 것 같고 일반 접종까지 이제 점점 확대하니까 일본처럼 해외 개발자는 못 오게 하고
접종한 사람만 오는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12월이에요 리인벤트가. 그래서 참고로 애플은 WWDC 메일이 왔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6월이니까. 네. WWDC랑 F8이랑 다 공지 나온 것 같아. 온라인으로 한다. 작년에도 AWS 늦게 하니까 제일 늦게 공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맞죠. 물론 AWS 진짜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보였죠. 맞아요. 근데 CP 얘기처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걔네가 계약한 게 라스베가스 계약한 게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아마 4년인가 10년, 뭐 5년, 했다고 10년 들었던 이렇게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한다? 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일본 라인이 해외 계정 저장을 했다고 이런 논란이 있다고요? 네, 이게 이게 뭐예요? 낙교님이 좀 아시니까 그나마. 아,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제가 정확히 그 전모는 몰라요. 아, 현상만 알고. 저도 사실 잘 아는 건 없고요. 지금 이 그 CP님이 링크해준 글에도 써 있는데 이게 처음에 터진 게 니케이 쪽인가? 그쪽에서 터트린 것 같고 처음에 니케이가 아닌가? 아무튼 일본 언론에서 이거를 좀 뭐랄까 탐사 보도처럼 해서 터지면서 일본에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어쨌건 중국에 있는 계열사 쪽에 외주를 주듯이 이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CP님이 약간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저장된다? 그거는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제 저도 알고 이제 방금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뭔가 외주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중국 계열사 엔지니어 4명이 있는데 네. 2018년부터 사용자가 여기 모르겠어요. 이 기사에 써 있는 건데 사용자가 부적절하다고 신고한 메시지와 함께 사용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저장된 일본 서버에 한 32번 정도 접속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S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터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유출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요즘에 뭐 미중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게 연속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사람이 일본 라인을 개인정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되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원래 알았던 걸로 연결이 되는데 네. 일본 서버에 한국 라인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기도 하고 일본 사용자의 정보가 한국 IDC에 저장돼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파헤치다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시작했으니까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네. IDC 있고 해서 라인의 일부 정보가 한국 IDC에 저장돼 있다 이걸 하면서 뭔가 엄청난 문제처럼 이제 막 변질된다 그래야 되나? 어떤 이렇게 막 확대되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해킹은 안 당했지만 정보가 한국에 있다고 서버 그렇죠. 개인 정보가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거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나 뭐 이런 걸 명시해야 되나 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데 그게 한국에 있다는 뭐 이런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을 쓰는데 카카오톡 서버의 일부 정보가 중국 서버에 있다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반응을 하니까 막 일본 Z홀딩스랑 막 Z홀딩스 합병됐잖아요. 이쪽에서 막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막 사과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냥 뭐 터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국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일본은 그거 다 전환하겠다고 하고 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좀 느끼는 게 저희는 무슨 정보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글로벌에 나라 그쪽 대륙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막 생각했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 추세가 뭐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유럽, 미국 전부 다 개인정보를 해외로 못 가져가게 하는 법들이 막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 원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고 분류되는 사실 그게 오히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한참 하면서 애매했던 부분이 어디까지가 개인 정보인가? 그런 뭐 되게
게시글이 개인정보인가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고 아니기도 하고 회색 영역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당연히 엄청 민감한 개인정보고 네. 근데 뭐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국 내 보관하라는 법들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일본에서 문제가 됐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법을 검토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게 일본 어떤 법에 걸린지 이런 건 전혀 모르죠. 근데 한국은 그게 확실하게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거의 비슷해요. 그 네. 전화번호, 이메일 뭐 요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라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쪽은 IDC를 쓰고 있고 그리고 IDC가 일본이랑 한국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클라우드를 얼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클라우드도 당연히 쓸 것 같긴 한데 뭐 하이브리드 형식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한국이나 일본이 제일 크고 민감하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동남아는 그런 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서비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쪽 서버 통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뭐 그 나라의 일부 정보만 저장하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약간 아시아 3국이 요즘에 서로 반중 반한 막 반일 정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게 기술적으로 뭔지 모르겠고 이제 엄청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세 3국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쁜 것도 있는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서로 싫어하는 느낌이 여기 IT 서비스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점점. 그리고 사실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AWS 일본 리전도 많이 썼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네. 지금도 엊그제 장해놨을 때 일본 리전 쓰는 서비스 한국에 그쵸, 다운됐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쓸 수 있냐면은 핑이 진짜 짧긴 하거든요. 사실 잘 나오면은 해외망이니까 가끔 느려질 때가 있는데 핑이 뭐 2-30ms 더 짧게 나오거든요. 핑 찔러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걸 감수할 수 있으면 안 쓸 이유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 서비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게 민감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이게 규모의 문제도 있는데 작은 회사가 그러는 건 티가 진짜 안 날 수 있는데 라인 같은 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국민들이 다 쓰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얘기들이 하나 나왔을 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자세히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뭐 그걸 가져간 건지 아니면 그냥 조회만 한 건지 그건 또 다른 문제긴 하잖아요. 아까 시피님 얘기한 것처럼 저장을 네. 한 거랑 조회를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지금 시피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중 정서가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런 감성일 수도 있어서 저도 이거는 일본 쪽 기사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떴던 기사들을 보진 않았어서 네. 정확한 상세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앨런 튜링이라고 이제 컴퓨터 과학 쪽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영국 집회에 6월부터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국도 이제 그 집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2017년쯤에 제인 오스틴이라고 이제 오만과 편견 이런 소설로 잘 알려지신 작가의 얼굴이 10파운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으로는 사실 집회에 등장한 게 두 번째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그 제인 오스틴이 유일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앨런 튜링이 등장을 해서 50파운드 집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앨런 튜링이 사실은 영국 정부랑 관계가 사실 조금 안 좋았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95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죠. 그때는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었는데 동성애 혐의로 영국 경찰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감옥 갈래 화학 거세를 당할래 했는데 거세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2년 있다가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에게 좀 수치스러운 왜냐하면 영국 정부 지금 굉장히 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었는데 2013년에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고 이제 복권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후 59년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겪었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최근 그러니까 8년 지났네요. 8년이 지났는데 이제 집회까지 등장하게 됐는데 앨런 튜링이 이제 유명한 거는 두 가지 사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독일군 2차 대전 당시에 에니그마라는 독일군의 암호 장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해독하는 것이 굉장히 난제였는데 이거를 해독하는 장치를 이제 개발하는 물론 협업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장치를 개발해서 유명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 근대 컴퓨터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구현하는 어떤 컴퓨터, 그거 이제 지난 화에 그 낙교님이 유니버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컴퓨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또 이론적인 토대를 잘 구축해 주셔서 오늘날의 컴퓨터가 있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지 50파운드 그 지폐 안에 퍼즐이 들어있대요. 12개 정도 되는 퍼즐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퍼즐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축하할 일이네요. 네. 근데 진짜 갑자기 책 들고 왔어. 나 농담하려고 가져왔는데 그 얘기는 잠깐. 근데 약간 진짜 영국도 좀 되게 엄청 슬픈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기보다 이 복권이 지금 사후 60년 만에 된 거잖아요. 진짜 엄청 힘들구나. 근데 비싸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도 보면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제 학살 사건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야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역사가 진짜 쉽지 않구나. 그 당사자들은 엄청 오래 걸렸을 거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컴퓨터 과학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엄청 영웅 같은 분이고 그렇죠. 그 토대를 제공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사후 60년 만에 이런 복권이 된다는 게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프다. 세상이 진짜 천천히 바뀌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조금 앨런 튜링에 대해서 앨런 튜링을 다룬 보실 수 있고 책이 뭐 있었나요? 책도 많이 있는데 번역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튜링 머신에 대해서는 저번에 소개했었던 이제 그쵸? 이광근 교수님의 네.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상이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사실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그 유튜브 영상 그 강의했던 서울대 강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도 얘기 들었다시피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좀 들여서 보셔도 되게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앨런 그거는 튜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다른 튜링 책 머신에 대한. 중에는 좀 웃겼던 건 요즘 이제 컴퓨터 막 코딩 이런 것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네. 앨런 튜링을 다룬 그 전기 어린이용 전기 이런 거는 좀 있어요. 그 너굴님도 아이디가 앨런이잖아요. 아, 네. 제가 앨런 튜링의 앨런인가요? 앨런 K 앨런? 앨런 튜링의 앨런인데 아, 사실 앨런이 그 ALAN을 쓰는데 네네네. 이거를 미국 분들이나 이렇게 뭐 영어 과외 받을 때 말씀을 드리면 알란이라고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사실 왜 이게 앨런 튜링이 앨런으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름 발음 기호가 네네네. 알란이라고 하셔서 아 나는 영국 사람 앨런 튜링이 앨런이다 이렇게 항상 덧붙이고는 합니다. 네, 아무튼 앨런 튜링 소식은 여기까지고 제가 책을 갑자기 들고 온 거는 네, 집회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투자 책인데 아 역시 투자. 조지 워싱턴이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나 봐요. 네, 근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지폐를 볼 때마다 그 1달러로 이게 200년 전이거든요. 200년 동안 8%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800만 달러가 됐을 거다. 복리로. 네, 그러니까 지폐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라고. 1달러 아끼니 그렇게 크다. 1달러로 800만 달러가.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네, 기승전 어차피 네, 낙교님 저축하라. 저축하고. 근데 그 말을 제가 안 지키는 분이기도 해요. 아, 왜 항상 그래요? 뭘 지르시고. 원래 항상 반대로 하시잖아요. 맥 장기 살 바에 뭐 애플 주식 사라는 거 본인 안 사고. 네, 아무튼 요거 다음 얘기로 네, 그 리처드 스톨만이 지금 철회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철회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FMF가 아니라 FSF 네.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상태고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또 홈페이지에 예. 바뀌면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그러니까 리처드 스톨만이 사실 뭐 많은 업적을 가진 분은 맞기는 한데 네. 이제 문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앱스타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앱스타인 사건이 성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되게 미국 사회에도 파장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앱스타인 사건이. 그런데 거기 심지어
컴퓨터 과학자 누구였죠? 마빈 민스키. 네, 마빈 민스키에서 같은 사람들 연루가 돼 있다고 네. 하고 그분도 뭐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엮여 있다고 네.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처드 스톨만이 좀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한 음.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학생이나 그 아니면 네. 같은 연구자 집단에서 폭로가 좀 나오면서 되게 이제 좀 공격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공격을 받았었고 비판을 받았었죠. 비판을 네. 받았고 결국 리처드 스톨만이 좀 그 FSF에서도 이제 내려갔었어요. 그 네. 의장직을 하고 있었는데 의장직에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2021년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한다는 설이 나오고 실제로 뭐 투표도 좀 날림으로 진행돼서 복귀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약간 다른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협법 안 하겠다. 그리고 FSF 유럽 같은 데서도 아예 계속 이제 반대 성명 같은 거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오픈소스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로 나눠진 상황인 것 같아요. 한쪽은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사람을 FSF 이사로 복귀시킨 이사회는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 부류가 있고 네, 맞아요. 그게 반대 지금 쪽에서는 또 RMS가 그동안 했던 공로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RMS를 지지하는 또 서명 운동도 있고 네네. 네, 좀 이렇게 전부터 있었던 것 갈렸더라고요.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갈려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 근데 뭐 사실 모르겠어요. 이사회 멤버랑 의장직으로서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FS가 지금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쵸. 단체라서 사실 뭐 GPL 붙어 있는 라이브러리들 기본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맥스 같은 것도 리처드 스톨만이 많이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어쨌건 이 분이 지금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큰 분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슈들이 생각보다 잘 전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먼저 나서서 네.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반대한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컨텍스트가 잘 공유돼 있냐 하면 전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글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 고발 기사 같은 그쵸, 것도 그쵸. 영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영어를 그냥 쓴 게 뭐 되게 읽어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많이 있거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컨텍스트를 알고 있고 뭐 리처드 스톨만이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 외에 그 정도로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나마 제가 찾아봤던 게 조금 잘 정리된 기사가 리처드 스톨만 퇴임 때랑 그러니까 내려갈 때랑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복귀할 때 나온 기사 중에 GD넷에서 그게 GD넷 같은 경우가 한국 언론이 아닌데 네. 미국 언론인데 미국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해외 언론인데 그 기사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가끔 퀄리티 있는 기사가 맞아요. 번역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기사를 좀 보시면은 그냥 뭐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긴 한 것 같아요. GD넷 기사 리처드 스톨만 검색해 보시면 이번에도 6일 전에 또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복귀하면서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중요한 사건이긴 해서 단신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이맥스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만든 도구가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 아까 마빈 민스키 얘기도 나왔지만 마빈 민스키가 사실 인공지능 쪽에서는 거의 뭐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얘기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사실 그 뒤에 있는 제자라든지 사람들이 다 불편한 상황인 거죠. 언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 입장을 안 밝힐 수도 없고 그게 작년에 진짜 많이 작년 재작년쯤에 학계를 한번 휩쓸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런 불편함들이.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어렵긴 하죠. 그거를 이맥스를 안 쓰는 게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게 맞나? 그것도 애매하고 그렇죠. 좀 고민이 있기는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 모든 거를 약간 거부하면서 네. 약간 우리나라도 뭐 불매운동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라는 이유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도 그냥 한국 기업이 뭐라고 아무 말 안 한 기업도 그냥 한국 네. 기업이라는 이유로 하고
저도 리처드 스톨만 이거 몰라서 무슨 언급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맞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한글로 그렇게 잘 정리된 글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트윗 같은데 컨텍스트를 아는 사람들이 올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쵸. 정확히 리처드 스톨만 무슨 발언을 했지? 그리고 사실 외국에서도 보면은 리처드 스톨만이 진짜 특이한 사람인 게 트위터를 안 쓰거든요. 트위터에 반대해서 자기가 트위터 같은 거 비슷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의 트윗처럼 적어요. 거기다가도 옛날에 했던 뭐 아동 성에 뭐 옹호하는 발언 같은 것들 막 끄집어내서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컨텍스트가 좀 해체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은 오히려 모르는 거죠. 그쵸.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뭐 얘기되는 것들도 보면은 리처드 스톨만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 이 사회 쪽에서도 계속 알고 있었고 지적을 해서 바꾸려고 좀 해선 전혀 바뀌지 않는다. 약간 해킹이 좀 거친 남성들의 문화 같은 느낌으로 뭐 예를 들면 버진 같은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해도 이제 리처드 스톨만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슈가 계속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나이 드셔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GD넷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약간 방금 다뤘던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소스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인 거고 이제 진짜 생활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서울시장 후보 이제 선거가 이번 주 주말에 사전 선거가 있고 다음 주가 본선거인가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라 모릅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 선거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대선 때도 한번 이걸 다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홈페이지를 어떤 기술로 만들었나 물론 이제 직접 만들진 않고 다 뭐 이렇게 용역을 줬겠죠. 누군가를 시켰을 텐데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역시나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좀 별로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호도 얘기해도 되나? 번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후보는 그 jQuery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직접 만들었으면 jQuery 1.11을 사용해요. 저 이거 1점대를 사용해요. 제가 본 거 방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jQuery 1점이 최신이었나 하고 딱 봤더니 2016년이고 지금은 3버전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jQuery가 유지 보수가 되고 있어요? 아니, 1점대가? 아니 계속 되는데 문제는 이거 옛날에 만든 홈페이지면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든 홈페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마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굳이. 의지도 없고 그렇죠, 굳이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보였던 건 사실 제가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면 사실 jQuery 1.0 쓸 수 있어요. 1점대 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레퍼너 체크나 그렇죠. 뭐 어디서 검색해서 그쵸. 들어오는지 뭐.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될 텐데 이런 추적기가 달려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15번까지 후보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선본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곳은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달려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근데 이제 블로그랑 맞아요. 티스토리는 사실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비용 대비 생각해 봤을 때는 어설프게 맡기느니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라 그렇죠. 이런 권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심각했던 건 자체 구축 중에 HTTPS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문제들을 봐서 그래서 이제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여기도 jQuery 1점대예요. 같은 외주 업체인가? 그냥 정부 사이트 잘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전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1점대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봤는데 방금 전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정부가 되게 잘 한다고 이제 디지털 전문 그 기관도 존재하고 영국 정부를 보면 자체 스크립트를 2개를 쓰고 있고 GA 스크립트 하나에서 스크립트가 3개밖에 없어요. 인베딩 되는 스크립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경량화된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곳이라고 생각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자체 스크립트 하나에 GA 하나 딱 2개더라고요. 약간 의외였던 거는 이제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워드프레스를 쓰신 것 같고 여기는 스크립트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물론 GA 같은 분석기도 하나만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느낌? 막 앰플리튜드랑 이런 거 막 다 붙이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뭐 jQuery 1.1, 2.3을 쓰는 거는 네.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너무 버전이 낮아서 네. 지금 1.1, 2.3은 2016년에 릴리즈가 된 거거든요. 그 릴리즈 이후에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버전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사실 이런 툴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jQuery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보면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유행해요. 당신은 jQuery가 필요 없다. jQuery가 기본적으로 돔 조작이라서 jQuery에 있는 기능은 뭐 간단한 구문만 가지고도 네. jQuery가 달러로 그걸 추상을 해줄 뿐이지 간단한 이제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메서드만 알고 있으면은 자바스크립트 이 내장된 브라우저에 내장된 기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jQuery가 등장했던 거는 그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합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2016년에 릴리즈가 된 거면은 거꾸로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가 업데이트 되면서 네. 지금 그걸 쓰면 더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웹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옛날에는 올렸을 수 있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jQuery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진 상태라서 네. 3점대 버전도 그렇게 릴리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적어도 정부 사이트나 이런 데는 서양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낙교님도 문서 기반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화려하고 네. 이상한 거보다. 네. 미국이 아까 자체 스크립트 쓰고 깔끔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각 장애인들도 맞아요. 쉽게 볼 수 예. 있고 한데 이게 막 이상한 거 jQuery 붙이고 막 조금 이쁘게 보이려고 뭐 하는 순간 그분들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시정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TV에서 들려주는 언론만 뭐 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시피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웹이 문서일 때 제일 깔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누구나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정보고 뭐 사실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접근해야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쵸. 당연히 물론 뭐 다른 서비스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사이트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웹 문서로 만들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정보로서. 저는 이제 일반 회사들은 이런 거 쓰고 화려하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적어도 정부나 그렇죠. 정치나 이런 것들은 좀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근데 이제 막 정부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미 존재할 텐데 그래도 많이 지키는 편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겠죠. 지키긴 할 것 같아. jQuery라고 안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파싱을 많이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 건 그런 면에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스크린 리더기에서 안 읽힐 것 같아. 네이버 저도 블로그는. 파싱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 짜인 부분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그 파이어폭스에서 네. 리더 뷰 있잖아요. 리더 뷰 아시죠? 그 크롬에도 있고 네. 그 리더 뷰로 바꾸는 부분이 모질라에서 공개한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걸 돌리면은 웬간하면 리더 뷰가 되거든요. 네이버는 그 가져와서 제가 네이버 막 안쪽에 엉망진창이야. 왜냐면 그 HTML로 막 또 박히거든요. 본문에. 네. 그것도 엉망진창 가다듬어서 넣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 이제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미국이 만든 그런 표준적인 그 뭐라 그러죠? 웹 접근성. 네, 웹 접근성 그 툴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 업체들이 만든 걸 많이 쓰거든요. 네. 그 네이버도 본사에 가면 그 전시가 돼 있어요. 그 읽어주고 막 하는 거 보면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걔네들 네이버 블로그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협력한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네이버 블로그 자체는 잘 읽어줄 것 같아. 다른 거는 오히려 못 읽을 수는 있어도 그럴 수 네이버 있죠. 카페 블로그는 잘 상상이니까 뭐 모르는 이야기니까. 근데 좀 신기하네요. 여기 안 쓴 거는 홈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적어주신 거 중에? 번호가 없는 경우는 일단 제가 못 찾았어요.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 그리고 선대본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선대본부라는 건 대부분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대본부가 없으니까 정당 홈페이지를 가볼까? 정당 홈페이지를 가봐도 거긴 더 열악하고 하여튼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낙견님이 나중에 아니 너굴님이 나중에 선거 한번 나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아유. 선거운동 안 하면 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쓰고 그냥 후보만 될 수 있는 거 몰라서. 아니요, 후보가 되려면 일단 5천만 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네, 공탁금이라고 해서. 저도 이거 잘은 모르는데 나중에 정리 같은 거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
선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최근에는 정치인도 트위터 계정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맞죠. 선거 시점에 이거 만들어봤자 아무도 접속 안 할 거거든요, 네. 사실. 트럼프처럼 평소 열심히 해야 돼. 대통령 되고 나서도 열심히 하고 진짜 한결같이. 물론 뭐 트위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뭐 정보는 전달 잘 됐을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약간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도 좋아서 트윗 리트윗 해준 사람도 많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신은 여기까지 하고 단신은 벌써 40분 정도 했네요. 네. 단신이라고 하지만 단신은 아니죠. 네. 네, 로암 좀 얘기를 해볼까요? 롬. 네. 발음을 정확하게 철자를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왜냐면은 저는 그냥 로암이라고 읽었는데 트위터에서 검색해봐도 로암으로 한글로 로암 쳐서 검색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롬이라고. 그러니까 ROAM이잖아요. 네, ROAM. 미국 애들 꼭 철자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몰라 서로 처음 듣는 그런 서비스 이름은. 근데 원래 있는 단어고 로암이라고 읽게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요? 네, 근데 발음 기호상으로는 이제 트위터에서 검색했을 때 로암 리서치로 검색하면 한 건도 안 나오고요. 롬 리서치로 검색하면 좀 나와서 롬 아니에요? 이거 실시간 검증 중입니다. 롬에 가까운 거. 롬. 네. 네. 로암. 한글로 하면 애매하고 영어로 아무튼 ROAM 이렇게 네. 해서 사실 이게 작년쯤에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맞아요. 노트 쪽 관심 있었던 분들한테 휩쓸고 지나갔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매몰 비용이 좀 있긴 하거든요. 배열을 엄청 열심히 쓰고 있고 좋아하는 툴들이 있다 보니까 롬 처음 봤는데 얘네가 진짜 불친절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뭐라고 해야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만든 앱들은 튜토리얼 어떻게 더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써보세요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래프 눌러놓은 거 하나 있고 옆에 뭐 데일리 뭔가 하나 있고 근데 얘네 데일리 노트 기반으로 쓰는 건가? 그래프 뭐 눌러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없고. 왜요? 애들 엄청 친절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팝업으로 유튜브 떠요. 그래요? 그 만드신 분이 자기가 하는 법 하나하나 찍어놓은 것 같던데 조금씩. 그래도 그걸 불친절하지만 그러니까 베어 수준은 아닌데 유튜브로 자기가 찍어놓은 거 이렇게 해놓긴 했더라고요. 베어도 엄청 친절하진 않은데 베어는 약간 그런 컨셉이 있어요. 자기네가 처음에 들어간 문서가 4개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기능을 많이 표현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컨셉이 오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와서 그리고 사실 데일리 노트가 이 메인인가 아닌가 좀 처음에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저도 딱 들어갔을 때 너무 별로라고 느꼈던 게 아웃라이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 쓰는 도구를 좋아하니까 아웃라이너 방식이나 뭐 글 쓰는 방식 자체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네. 그 아웃라이너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아웃라이너더라고요. 아웃라이너라는 게 이제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문서를 다 만드는 그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뷰릿으로 하는 거. 점 찍어서 점 찍고 그 안에 이제 깊이가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글 쓰는 거. 개요 작성하는 느낌으로. 개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별로겠네 하고서 저는 그냥 지나쳤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 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두 분은 로암 써보신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써보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걸 왜 돈 주고 쓰라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비싸요, 맞아. 네. 비싸. 이게 한 달에 $15고 그냥 먼슬리로 쓰면은 그리고 또 되게 골 때리는 게 빌리버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500 내고 5년 쓸 수 있는 한 달에 한 믿음. 그 약간 그거죠. 테슬라처럼 믿음 메타라고. 우리는 갈 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또 쓰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렇게 이제 좀 던졌다가 최근에 이제 아웃사이더님이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왜 언급했었지?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멘션해서 저한테 주셨었는데 맥락을 까먹으셨군요. 맥락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스크리브너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스크리브너도 좋아해서 근데 스크리브너도 진짜 구닥다리 툴이거든요. 뭐 아실 수도 있고 요거 넘어가긴 할게요. 근데 구닥다리 툴인데 그 얘기 했더니 아웃사이더님이 로암 쪽은 관심 없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또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키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베어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베어 얘기 많이도 했었고 또 제가 또 나중에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또 베어를 퍼트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베어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써요. 지금도 혹시 많이 쓰는데 영업사원이세요? 그런 소문이 있죠. 근데 제가 베어에서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님도 그 데이원을 쓰셨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근데 데이원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날짜별로 정리되는 게 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찾은 게 베어랑 비슷한 에디팅 환경을 제공하는 저널링 툴이 있거든요. 그게 다이어리라고 DIARLY라는 다이어리라는 툴이 있는데 네. 걔는 베어랑 에디터가 거의 비슷한데 그 주제 기반이 아니라 날짜 날짜 기반이에요. 날짜로 하루 이제 만들고 나서 거기다 이제 제가 메모할 거 쓰고 할 일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써서 할 일 관리랑 하루 일기랑 뭐 했던 일들 관리 그걸로 한동안 했거든요. 베어랑 병행해서. 네. 근데 베어랑 역할을 좀 나눈 거죠. 베어는 주제별로 혹은 글쓰기. 그다음에 다이어리는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좀 써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날짜별로 쓰는 게 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베어는 주제별로 쓰니까 이게 하루 단위로 저장되는 느낌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연결도 안 되니까 좀 방치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베어를 저는 위키로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날짜별로 쓰는데 좀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근데 다이어리가 문제가 뭐냐면 얘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했어요. 싱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제가 막 집에서 작업하다가 회사 와서 켜서 그거 보고서 메모 본 거 투두 리스트 보고 작업을 하는데 싱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앱을 껐다 키면 또 됐다가 안 됐다가 걔도 이제 베어처럼 아이클라우드 기반인데 네. 그게 안 돼서 이제 걔를 조금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데 개인 개발자가 만드는 거라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다리다가 돈 내고 쓰면서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바꾸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로그홈을 다시 보니까 이 기반이 데일리더라고요. 얘는 노트 작성 기반이 데일리 노트가 핵심이에요. 데일리 노트로 시작하라는 컨셉이에요. 맞아요. 그 유튜브 처음도 그냥 일기 쓰듯이 쓰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애초에. 맞아요. 그래프는 약간 거두는 것 같고. 그래프는 제가 써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래프 시각화해 주는 거는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백링크나 예전에도 위키에도 그래프 기능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좀 메인화돼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프 기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일리 노트가 핵심이라는 거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데일리 노트에 뭔가를 쓰고 그거를 이제 위키 방식으로 요 꺽쇠 두 개로 페이지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링크를 거는 레퍼런싱을 하는 건데 얘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레퍼런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뭐 얘기했지? 오늘 뭐 롬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꺽쇠로 만들어서 글을 쓰잖아요. 일기에다가. 그럼 롬 리서치 페이지에 오늘 썼던 내용 레퍼런싱이 돼 있어요. 야,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어 링크 가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그거를 백링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베어에는 없고 노션이나 걔네들이 최근에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백링크의 문제는 어차피 백링크 눌러서 들어가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하나의 엄청 큰 액션이기 때문에 다시 그 키워드 찾고 백링크 눌러가지고 뭐 어디서 링크 했었네 보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가끔 유용한데 그게 그냥 특별한 행동, 스페셜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가면은 그 밑에 레퍼런싱이 돼서 그 내용까지 다 나와요. 내용까지 나와서 처음에 접혀 있거든요. 열어서 보면은 그 밑에 썼던 내용까지 거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그 키워드를 이 꺽쇠로 만들었던 부분이 다 키워드 페이지에 잡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베어가 중요하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전 마크다운 에디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노트 툴 중에 그 아웃사이더님이 언급해 줘 옵시디언이라는 게 있는데 옵시디언이 마크다운 기반이에요. 그래서 걔는 이 프리뷰로 돼 있어요. 마크다운 쓰고 프리뷰하고 그쪽에 또 이미지 나오고 그런 것들로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베어가 그거를 좀 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디터랑 뷰어를 통합시킨 거. 근데 이 롬도 마찬가지예요. 에디터랑 뷰가 통합돼 있어서 에디팅 그 모드라는 게 없어요. 네,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레퍼런싱 된다고 했잖아요. 그 레퍼런싱 된 문서가 임베딩이 돼 있고 거기서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적고 싶은 거 바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는 바이 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컨셉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죠. 백링크가 되게 유용한 기능이지만 묘하게 이 액션이 크니까 쓸 일이 없어지는데 여기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 있는 느낌? 백링크 자체가 그냥 이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전 지금 한 10일 정도, 10일, 2주 좀 된 것 같은데 쓰면서 아직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쓰고 있는 상태긴 한 것 같아요. 핵심이 그거고 그래서 아무튼 데일리로 지금 투두 관리 그걸로 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투두 관리하면서 노트 적고 있고 그 아웃라이너 들어가니까 그 아래에다가 작업해 내용 살짝 적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트 쓰는 것들도 이걸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투두 리스트로 쓸 수 있을까 처음에 좀 고민을 했는데 투두 기능이 일단 있고요. 투두 기능이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투두 돈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빈 상태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계속 바뀌고 그리고 좀 쓸지는 모르겠는데 포모도로가 내장돼 있어요. 투두에다가 그냥 박아서 포모도로 거기서 누르면 바로 체크되거든요.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박혀 있었고 최근에 또 저는 포레스트라고 그 시간 재주는 앱을 쓰거든요. 네. 한 20분 단위로 돌려서 한 단위로 일했다? 일했다라기보다 이제 한 단위씩 뭔가 작업하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그것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노션을 쓰면서 노션을 보면서 아 웹앱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좋은 그때 일이죠. 베어 웹으로 만들면 그거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고 인라인 에디팅 했는데 작가님 베어 보라고 절대 웹으로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이거 저는 베어가 잘 했던 이유가 네이티브로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이티브로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노션 보면서 확신을 했죠. 노션 너무 구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션 너무 구리고 요즘 갈수록 더 구려지는 것 같긴 한데 개선이 안 되니까. 노션은 그걸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핵심 가치가 에디팅을 그 빠르게 해주는 그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처음 들어갈 때도 느리고 페이지 전환도 너무 힘들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페이지 찾다가 끝나는 거죠. 검색이 또 안 좋으니까 페이지 찾다가 포기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거 적으려고 해서 안 적었네. 이 계속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근데 롬은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고 아마 로컬 스토리지랑 같이 섞어서 쓰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너무 감동적이고 이게 웹에서 이 정도로 앱 경험이 나온다는 게 노션 쓰던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베어도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근데 뭐 베어랑 저는 엄청 크게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뭐 그 아웃라이너라 그러나 다 리스트 형태로 나오잖아 기본으로. 네 맞아요. 그게 아직도 약간 불편하고 가끔 애가 에디터가 이상하게 작동한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이거 지우고 싶은데 맞아요. 예. 약간 UI로 안 되다 보니까 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문서 정리를 할 때 베어로 시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내 지식을 저장한다는 개념, 에버노트나 위키에 있던 그 개념으로 사실 베어는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맞아요. 태그를 진짜 잘 걸어야 되고 웹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롬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레퍼런스라는 게 기본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아웃라이너 기반이다 보니까 뭔가를 정리하고 소스 코드를 넣고 이런 거 넣기 좀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우선 데일리 노트는 좋아요. 데일리 노트를 하고 내가 뭔가 정리한 걸 이렇게 링크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위키스러움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그 개발 제가 평소에 하면서 막 베어에 적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커맨드도 다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보려고. 근데 롬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지금 결제 유료하긴 했어요. 저는. 유료하셨어요? 저는 네. 베어는 이제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저는 계정 하나 새로 팠어요. 저는 예전에 썼던 게 있어서 그냥 계정 하나 새로 파서 30일 동안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무료로. 어뷰저네요. 어뷰저라뇨. 네? 그래서 아직 결제할지는 안 정하긴 했는데 왠지 뭐 잘 적응하면 빌리버 할 것 같긴 한데 아 빌리버로요 또? 빌리버가 더 싸니까 사실 계속 쓸 거면 오늘 말씀하시는 톤을 들어보면 낙규님이 가끔씩 이제 흥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나 있는 상황. 그리고 CP님 얘기한 게 CP님 얘기한 부분은 사실 좀 써보면서 나랑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라이너 기반이라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웃라이너 기반 툴 중에 좋은 게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옴니 아웃라이너 같은 거 아웃라이너 한참 엄청 꽂혀 있어가지고 잘 써보려고 했는데 걔도 되게 구닥다리 툴이거든요. 제가 구닥다리라고 말하는 거는 스크리브너도 그렇고 옴니 계열도 그렇고 클라우드 지형 같은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파일 단위로 다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결국엔 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로암 써보면서 좀 좋았던 포인트가 그 아웃라인이라는 게 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별로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조금 막 이제 마구잡이로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길어지고 할 때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데일리 노트에다가 예를 들면 5개 주제를 적었어요. 근데 하나가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접어놓고 쓰거나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개인이 그냥 막 쓰기는 좀 사실 개발자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위키나 뭐 베어에 쓸 때도 이런 아웃라인이나 적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무조건 하는 습관이 있긴 한데도 약간 가끔 안 맞나 싶은데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웹 기반이라는 게 너무 장점이 크고 해서 이거 당장 지금 인스톨 앱 하면 그냥 그 웹앱 PWA 같이 크롬 앱으로 뜨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바일은 얘네가 주요 가치로 두고 있지는 않아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되고 네. 제 생각에는 안 해봤어요 모바일로 네, 저는. 어쨌든 이거 된다는 거 웹으로 되면 어쨌든 크롬 브라우저 열면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에서. 그렇죠. 맞아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시도는 해보려고. 저는 근데 항상 지금까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서 툴들이 예전부터 뭐 에버노트 뭐 그러니까 제 정보가 에버노트는 끊긴 했는데 예전 정보가 진짜 완전 옛날 거는 제 그 맞아요. 오프라인 기반의 제가 네이버 다닐 때 쓰던 담비노트라고 있어요. 사실 그거 제 지금까지 봤던 노트 중에 제일 좋긴 한데 그 윈도우 기반의 그냥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단일 EXE로 실행되고 파일 내 데이터베이스는 거기 파일로 저장되고 하는데 에디팅 경험이나 이런 게 진짜 좋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웹이 아니고 서버도 그쵸.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서. 근데 좋긴 해요 여전히. 거기에 있던 걸 다 하다가 이제 에버노트 세대가 오니까 어디서든 모바일 세대니까 모바일로 봐야 되잖아요. 에버노트로 쓰다가 또 지금 노션 쓰다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정보가 분산되죠. 연도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어 지금. 그리고 예전에 내가 찾았던 그 iOS 뭐 요즘에 치면은 뭐 통신 판매후 등록을 내가 왜 했지? 이런 거 막 하는데 여기서 검색하다가 없으면 노션에 저기 다시 에버노트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위키 방식이 결국 사람한테 맞다고 보거든요. 해서 가끔 우리 검색하다 보면 개인 위키 검색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진짜 정리를 잘하는데 맞아. 그래서 위키를 내가 직접 깔았을까 호스팅해서 쓸까 막 고민하다가 계속 포기하는데 이게 롬 보니까 약간 위키스러움이 있어서 맞아요. 전 약간 그래서 목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롬은 데일리 노트 기반의 이제 시작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써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베어를 썼을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어에다 예를 들어서 뭐 베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베어에 팁 같은 거 막 적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벌써 베어를 3년 4년 썼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3년 전에 쓰다가 업데이트 안 하면은 이게 유효한 내용인가 그쵸, 맞아요. 날짜 개념이 없어서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로암을 써보고 있냐면은 데일리 노트에 일단 무조건 쓰고 그걸 레퍼런싱 하는 식으로 쓰거든요. 그게 단순히 백링크로 레퍼런싱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웃라인 하나 잡아서 임베딩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임의로. 그런 식으로 베어 페이지에다 모아버리는 거죠. 주제를. 그러면 시간도 내가 언제 썼는지 알 수 있고 이때 이런데 이런 팁을 적어놨구나 하니까 그게 조금 잡히는 게 좋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방금 말한 포인트를 사실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전 좀 그렇게 써보고 있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데일리 노트를 하려고는 해요. 오히려 요즘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고 맞아요. 뭐 했는지 모르겠고 하는데 약간 얘네들 지금 보면 데일리 노트 페이지 자체를 들어가면 데일리 노트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데일리 노트 왼쪽 메뉴 중에 하나가 데일리 노트예요. 그냥 데일리 노트 그래프가 끝이거든요. 올 페이지랑. 근데 데일리 노트 하면 어제 것까지 이렇게 쓱 보여줘요 한 번에. 그래서 내가 뭔가 문서 정리한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개인한테 좀 좋지 않을까. 회사에선 이런 거 못 쓸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뭐 회사까진 모르겠고 그냥 몇 명이서 혹시 같이 쓸 시가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회사 단위까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서 같이 쓰는 거 이게 감이 안 오는 게 그래프를 통째로 공유하는데 막 지금 막 저는 페이지만 공유한 거고요. 지금 요거 저희가 테스트로 제가 페이지 하나 공유를 해서 지금 세 분이랑 같이 오늘 쇼노트는 이걸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그래프 단위가 이게 하나의 위키처럼 단위가 되는 게 그래프거든요. 그 그래프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도 에디터까지. 어쨌든 기본은 데일리 노트로 네. 개인과 뭐 회사나 다른 걸 분리할 수 없듯이 내 데일리 노트에 막 하면서
다른 그래프도 링크 걸고 막 그- 이렇게 그- 해야지 이게 진정한 맞아요. 컨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프 간의 연결에 대해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혹시 그거 써보셨어요? 쉬프트 네? 쉬프트 클릭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정확 것도 몰라요. 그냥 어. 텍스트만 써요. 근데 얘네 핵심 컨셉 중에 하나가 사이드바거든요. 사이드바에 문서가 또 똑같이 떠요. 아 그렇네. 이게 쓰다 보면 아. 처음에 저는 사이드바가 왜 있는지 처음에 이해를 왜 이게 못했거든요.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동시에 띄워놓고 우리가 창 여러 개 띄우는 것처럼 근데 쉬프트를 또 누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요 남아있는 상태 또 위에 떠요. 그리고 그걸 지울 수도 있어요. X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통합창 같은 거죠. 얘가 패널 나누듯이.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거기서 또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게 에디팅 뷰랑 리더 뷰가 따로 있으면은 이게 계속 뭐 에디트 뷰를 바꿨다 그것 때문에 띄워놔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런 베어도 그렇지만 베어는 사실 멀티 뷰가 그렇게 잘 동작하진 않거든요. 멀티 윈도우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옆에 뜨다 보니까 그거 좀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쓰다 보면은 내가 뭐 그렇네요. 키워드 적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 적어놨던 것들 더 인베딩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시프트 클릭하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나 이런 거 문서 정리할 때 결국 여기 정리하다가 저기 맞아요, 가서 편집하고 맞아요. 창을 2개 띄우고 이게 진짜 귀찮은데 방금 음. 시프트 클릭하니까 이 안에서 네. 그 VI 화면 나눠지는 것처럼 스플릿이 계속 되니까 거의 무제한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모든 게 다 에디터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열면 일단 거기 다 에디팅 할 수 있어요. 레퍼런싱 안에도 심지어 에디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레퍼런싱 인베딩한 데다 에디터를 하진 않잖아요. 네. 대부분의 그쵸. 컨셉에서. 근데 그걸 컨셉으로 집어넣은 게 좀 너무 강력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잘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는데 확 못 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노션처럼 못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잘 쓰는 사람들만 음. 혼자 좋은 거 알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아, 느낌이긴 해요. 설득이 힘들죠. 사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 시피님도 공감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노트 앱을 많이 썼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항상 부족한 게 좀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긴 해요. 그거죠. 문서 정리 진짜 깔끔하게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뭐 가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고 예전 거 뭐 문서 업데이트 할 필요 없이 내가 또 쓰면 되지 검색할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막 정리만 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노션이나 배우가 훨씬 좋죠. 근데 이거는 약간 옛날 것도 업데이트하고 막 링크 걸고 약간 한 주제는 한 군데 통합하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그 클럽하우스 처음 나왔을 때 리텐션이 엄청 높았잖아요. 리텐션이라고 하냐? 네. 사용 시간이 엄청 높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자기 일주일 동안 20시간 썼다 자랑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저 지금 롬이 사용 시간 더 높은 것 같아요. 와. 계산 안 해봤지만 여기 기반으로 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도 그렇고 개인 작업도 그렇고 다 하다 보니까 지금 10일 정도 쓰는데 계속 여기 붙어서 노트도 해보고 또 인포팅하는 것도 재밌어서 인포팅 잘 되나 안 되나 계속 해보고 간단히 아쉬운 건 없어요? 스크립트 다 써보고 만족스러워요? 아쉬운 건 뭐 시피님 얘기한 것처럼 좀 매니악한 부분이 있는 거. 네. 그리고 되게 얘네 이 사람이 위키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위키 좋아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게 무슨 방법론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노트 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그거를 앱으로 만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 잘 모르겠고 위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맞다고 느낀 게 어디 있냐면은 옛날에 위키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키에 사이드바가 있잖아요. 사이드바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위키에 사이드바라는 특별한 페이지를 만들어놔요. 거기다 맞아요. 사이드바를 맞아요. 내용을 적으면은 그게 사이드바에 뜨는 식으로 정작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보면은 로암 CSS랑 로암 그 JS라는 그 페이지에다 편집을 하면은 커스텀 CSS랑 커스텀 JS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약간 옛날 스타일의 위키 방식을 가져다가 지금 이 안에서 뭔가 편집하는 식을 쓰는구나. 그게 반갑기도 하고 좀 구식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근데 진짜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비싸요. 비싸요, 맞아, 비싸. 한 달에 그래서- 15달러. 배어는 그러네요. 2달러인가? 네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거를 컨텍스트를 모르고서 다른 분이랑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 승범님이라고 네. 어제 승준님이랑 같이 클럽하우스 하셨던 분인데 승범님이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를 좀 팔로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알고 보니까 아텐스 리서치라는 데예요. 이게 에이텐스 맞나요? 발음이? 아덴스. 아덴스? 음. 네, 아덴스 리서치라는 음. 또 비슷한 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처음 봤을 때 로암 클론이네. 똑같이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써보면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거의 사실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옆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똑같이 서비스 뺏겨 만드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기능이 다 똑같거든요. 너무 그거 쫓아서 개발하고 있는 느낌이 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데스크탑 앱이에요. 웹 기반이지만 데스크탑 앱이고 제가 베어를 썼을 때 좋았던 점이랑 로엄을 썼을 때 좋았던 점을 좀 비교를 살짝 해봤는데 롬이 너무 불안한 부분은 노트니까 사실 개인 노트니까 사실 민감한 것도 막 집어넣거든요. 네. 첨부 파일도 집어넣고. 근데 롬은 클라우드에 그냥 올라가요. 노션이랑 똑같아. 근데 그게 그 어태치먼트를 관리하는 메뉴가 아직 없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올려야겠다. 노출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 노션도 이미지 파일 올려놓고 그거 아무나 액세스할 수 있었다고. 주소를 알면 예. 주소를 알면. 근데 주소를 알 수 없긴 하죠 사실 네. 사실상. 그리고 그것도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주소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그게 그거 하루 걸잖아요, 정도 뒤에. 하루 그러니까 원래 걸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파이어베이스 기반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한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퍼블릭은 아닌데 퍼블릭에 올리는 느낌이 살짝 드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조심하고 있고 아직은 어태치먼트 관리가 없어요. 그게 우선순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암 포럼에 뒤져보면은 여기 이 로암의 자바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이어베이스 관리하는 부분 어떻게 잘 뜯어내가지고 그 파일을 입력하면 지워진다. 그런 게 팁으로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 조금 불안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에이텐스 같은 경우가 데스크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어랑 롬이 완전 다른 포인트가 베어는 로컬이거든요. 내 그쵸, 컴퓨터 그쵸. 안에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퍼블릭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사실 에이텐스가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게 로컬 퍼스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롬은 사실 싱크 기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클라우드 베이스고 네. 에이텐스는 완전 똑같은 앱인데 로컬 퍼스트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만든 앱이에요. 그 철학이 너무 강해요. 앱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에이텐스가 좀 더 성숙을 하면은 아직은 기능이 좀 클론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문법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그 김승범님이 여기를 되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Y 컴비나이트에도 들어가 있고 그 지금 이끄시는 분이 제프 탕인가 그분인데 커뮤니티를 되게 잘 이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게 빠르고 기능적으로도 되게 금방 성숙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시점에 저는 넘어갈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임포팅 툴이 없기는 한데 컨셉이 비슷하니까 어떻게든 임포팅 제가 스크립트 짜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로 넘어갈까? 그러니까 롬을 한 1년, 2년 쓴다고 하더라도 저도 좀 로컬 스토리지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넘어갈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다른 것보다 아데니즈라고 읽어야 된대요. 아데니즈? 아테네잖아요 이게. 네네네. 이거는 무료라서 제가 일단 네, 무료예요. 이건 네. 무료예요. 네. 무료라서 한번 설치를 해봐야겠네요. 요거가 실제로는 옵시디언은 아닌 거. 옵시디언은 잘 모르겠네. 옵시디언 아까 에디스토 때문에 전 일단 탈락이고 네. 아덴스는 비슷하기는 해요. 컨셉이. 그래서 로암의 약간 클론은 아덴스? 뭐라고 저는 된다고요? 요런 아데니즈 아데니즈. 이런 류의 도구 중에 워크플로위를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제 좀 그 긴 글을 정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봤었지만 역시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잘 안 쓰게 됐었는데 네. 요건 한번 해봐야겠네요 다시. 근데 확실히 로암 쓰면서 그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포인트가 데일리 노트 쓰면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거기다 내 생각 바로바로 정리하고 좀 중요한 것들은 다시 키워드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좀 많이 쓰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즐겁게 쓰고 있다 아직은. 되게 뭐랄까 거의 저도 이거를 포기 상태였는데 베어도 최근에는 뭐 키워드 너무 많아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좀 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조금 희망을 갖고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임포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씩 옮겨가면서 써보고 있어요 아직은. 전체를 뭐 통째로 임포팅 하는 건 저도 좀 힘들고. 네. 저도 옵시디언은 그냥 잠깐 봤는데도 뭔가 베어랑 뭐 이런 거 짬뽕해놓은 느낌이에요. 근데 롬은 확실히 뭔가 이 사람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있어. 노션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잘 써보면 좋지 않을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재밌어요. 초반에 써보면은 조금 재미 붙이면은 연결하고 인베딩 해보고 하는 게 재밌고 단점 하나 생각났어요. 코드가 너무 힘들어.
아, 그쵸. 코드 블럭이 네. 조금 아. 코드 블럭이 좀 불편하고 코드 블럭이 지금 코드 미러로 돼 있거든요. 코드 미러 혹시 음. 아시나요? 그 자바스크립트로 네. 에디터 집어넣는 걸로 어떻게 박아 넣었더라고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살짝 좀 불편하고 제가 어떻게든 그걸 해결했는데 음. 그 라인 랩 있잖아요. 라인 랩이라고 이 라인이 넘어가면은 랩핑 해주는 거. 네. 두 줄인데 한 줄처럼 보이는 네. 컨셉을 만드는 그걸 적용하고 싶은데 음. 얘는 에디터가 이미 초기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팁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코드 에디터 객체를 가져와서 그거의 옵션을 바꾸는 거를 스크립트 짜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복잡하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걔네가 그 에디터 객체가 고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그 로암 커스텀 자바스크립트로 1초마다 돌면서 아. 계속 랩 옵션을 추가해주는 식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든 좀 잘 쓰고 싶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뜯어 고쳐가지고 써보고 있긴 해요. 근데 또 파이어베이스 쓴다니까 그런 것 좀 불안해. 음. 구글의 그 그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파이어베이스 그거라서 그거 쓰다 망한 분들도 많고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장애 나면 또 구글이니까. 그래서 저 에이텐스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그 포인트긴 해요. 저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행하려고 하니까 실행을 못 한다고 하네요. 왜요? 잘 되던데? 암64 버전을 네? 설치를 뭐가요? 했는데 M1에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Do 그러면? not have permission. 아테네스인가 그거 말하는 거. 네. 네. M1에서 안 그럴 되는 수도 거? 이제 최초 엘렉트로는 되는데. M1용 그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이너리가 있어서 지금 깔아본 건데도. 버거 리포팅 해주세요. 네. 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에이텐스는. 음. 아데니스? 아데니스. 아, 근데 따라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철학을 가지고 따라하니까. 그쵸, 완전 똑같이 베끼면 되죠. 지금처럼 요 기능 그대로만 따라해도. 지금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로암을 자기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서 문서잖아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네. 얘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면 맞아요. 그쵸. 저도 그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지치는 것보다 로암이 망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고 예전엔 베어한테 그러더니 이제 베어 망해도 된다고 넘어가시는. 제가 그래서 많이 구독시켰죠. 구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배워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로암 하는 분은 적어도 망할 때 백업할 플랜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워낙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통째로 내려받게 하는 게 돼요. 근데 아, 그래요? 자체 포맷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 뜯어보긴 해야 돼요. 그게 뭐 스펙은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분석해 놓은 툴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뜯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 블럭별로 다 시간이 박혀 있거든요. 완전 블럭 단위 개념이 노션에선 진짜 싫었는데 여기선 또 나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문서 하나가 다 이 블럭인 거라서 얘네 컨셉에서는 실행됐어요. 그 DMG 파일을 받아서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되네요. 그냥 바이너리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처음 보면은 되게 불친절할 거예요.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차 타면 날짜만 딱 박혀 있고.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긴 시간 네. 또 낙교님의 이 에디터 여정은 언제 끝날 것인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뭔가 코멘트가 없죠.